저도 매달 6천만 원 정도 법니다. 회사 지분도 있고요. 계산은 제가 하겠습니다. 계산서가 도착했다. 150만 원. 장병수가 카드를 꺼내려는 순간 상철이 먼저 손을 뻗었다.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무광 티타늄 카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송미라의 눈이 커졌다. 저게 퇴직하셨다면서요? 연금으로 사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상철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도 매달 6천만 원 정도는 법니다.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장병수의 잔이 떨렸다. 6천만 원? 네오실드 창립 멤버입니다. 지분 11% 보유하고 있죠. 민호는 창백해졌고 송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다만 그것이 자랑일 순 없겠죠. 돈은 도구일 뿐입니다. 상철의 말 한마디가 화려한 식탁 위 모든 우월감을 무너뜨렸다. 진짜 품격은 조용히 빛난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은 무료입니다. 좋아요도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전하는 이야기는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작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평택의 한적한 주택가, 아침 햇살이 낮은 단층 주택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박상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6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상철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아내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 앞에 작은 찻상을 놓고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소? 상철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오래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금도금이 벗겨진 이 시계는 20년도 더 된 것이었지만 상철은 한 번도 새 것으로 바꿀 생각을 하지 REFUS 않았습니다. 물건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함께한 시간에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커피를 마신 뒤 상철은 작은 다림질판을 꺼냈습니다. 검정색 셔츠 한 벌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죠. 그는 천천히 정성스럽게 셔츠의 구김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다림질은 상철에게 일종의 명상이었습니다. 뜨거운 다리미가 천위를 지나갈 때마다 주름이 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하루를 정리하는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단정함은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야. 상철의 삶은 누가 봐도 평범했습니다. 단층 주택에 살고 10년도 넘은 중형 세단을 몰고 다니며 특별한 사치 없이 검소하게 지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은 그를 그저 평범한 퇴직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동네 슈퍼에서 마주치면 인사를 나누고 산책길에서 만나면 날씨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웃이었죠. 하지만 상철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는 보안기업 네오실드의 창립 멤버였습니다. 25년 전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이 회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직원 5명으로 시작한 작은 보안업체였지만 지금은 직원 300명 규모로 성장한 중견기업이 되었죠. 상철은 여전히 이 회사의 자문이사로 있었고 지분 11%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그의 계좌로 들어오는 배당금과 자문료는 6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은 이 돈을 과시하거나 사치스럽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조용히 저축하거나 필요한 곳에 기부했죠. 그에게 돈은 과시의 도구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상철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는 경영서적과 철학서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시간씩 독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을 펼쳤습니다. 대교약졸, 큰 교묘함은 어눌한 것 같다. 상철은 이 구절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진짜 능력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난다는 뜻이었죠. 오전 10시쯤 상철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 다연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 다연아, 너는 어떠니? 네, 저도 잘 지내요. 아버지, 사실 오늘 전화드린 건요. 다연의 목소리에 살짝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상철은 전화기를 귀에 더 가까이 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저녁 식사 초대를 하셨어요. 해운대에 있는 청해정이라는 곳인데요. 아버지도 함께 가셨으면 하세요. 그래, 언제인데? 이번 주 토요일이요. 괜찮으시겠어요? 상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장병수, 사위 민호의 아버지였죠. 중소건설회사 세화건설의 대표였습니다. 상철은 그를 몇 번 만난 적이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장병수가 체면과 거칠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죠. 좋아, 가마. 내가 시간 맞춰서 알려주거라. 감사해요, 아버지. 그런데요. 다연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청해정이 좀 고급스러운 곳이에요. 예약도 몇 주 전에 해야 하고요. 장인어른께서 요즘 회사 일로 좀 예민하셔서 아버지께서도 조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상철은 웃음을 참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걱정하는 마음이 귀여웠으니까요. 걱정 마라. 아버지가 신뢰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게다. 전화를 끊은 뒤 상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화건설이 최근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요. 업계 소식지에서 봤던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은행 대출 연체와 하청업체 미지급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죠. 하지만 장병수는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도움을 받기 어려워하지. 상철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장병수에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억지로 도움을 주는 것은 상대에게 모욕이 될 수 있으니까요. 상철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몇 벌 안 되는 정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것들이었죠. 그는 가장 낡은 회색 재킷을 꺼냈습니다. 구두도 오래된 것으로 골랐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퇴직자처럼 보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을 열자 무광 티타늄 카드가 보였습니다. 이것은 상철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프리미엄 카드였습니다. 네오실드의 자문이사 자격으로 받은 것이었죠. 상철은 이 카드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서류 가방에 조용히 넣었습니다. 오늘은 겉모습이 아닌 마음을 보자. 상철은 다시 한번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상철은 평택역에서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 다연의 목소리에 묻어있던 불안함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장인어른이 예민하다는 말, 조심해달라는 부탁. 그 말들 속에는 딸이 시댁에서 느끼는 눈치와 압박감이 숨어 있었죠. 기차는 정오쯤 부산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에는 다연이 서 있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에 얇은 안경을 낀 다연은 멀리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상철이 다가가자 다연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여기요. 오랜만이구나, 다연아. 상철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연은 아버지의 낡은 서류 가방과 구두를 힐끗 보았습니다.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곧 미소로 감췄습니다. 아버지, 점심은 드셨어요? 기차에서 간단히 먹었다. 너는? 저도 먹었어요. 그럼 바로 청해정으로 가실까요?
예약이 저녁 6시거든요. 그래, 가자꾸나.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현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청해정이 101층 건물 꼭대기에 있어요. 전망이 정말 좋은 곳이에요. 예약도 한 달 전에 해야 하고요. 그렇구나. 장인어른께서 특별히 신경 쓰셨나 보구나. 네. 그런데요, 아버지. 다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요즘 회사 일로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민호 말로는 자금 문제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예민하시대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건데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식사만 하고 오면 좋겠어요. 혹시 장인어른이나 장모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다현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상철은 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감사해요, 아버지. 택시는 해운대 해변가를 지나 고층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101층 높이의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고급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1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다현은 계속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상철은 딸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괜찮다, 다현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한식당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청해정. 통유리창 너머로 해운대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상철은 잠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차갑게 느껴지는 풍경이었습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예약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독립룸에는 이미 장병수와 송미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병수는 고급 정장에 얇은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송미라는 명품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죠. 어서 오십시오, 사돈어른. 장병수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악수에 응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평택에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송미라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상철의 낡은 재킷과 구두를 훑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그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정리된 헤어스타일, 예의 바른 인사. 하지만 상철을 바라보는 민호의 눈빛에는 미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잘 지내셨습니까? 그래, 민호야. 너도 건강하지?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자 곧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계절 전체, 해산물 모듬, 한우구이. 모두 고급스러운 음식들이었습니다. 장병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집안이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으니 편하게 즐깁시다. 네, 그러시죠. 상철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송미라가 화제를 꺼냈습니다. 사돈어른, 평택에서 계속 사신다고 들었어요. 서울은 좀 복잡하셨나 봐요? 평택이 조용하고 좋습니다. 그렇겠어요. 퇴직하셨다면서요? 원래 무슨 일 하셨어요? 보안 관련 일을 했습니다. 아, 보안이요. 그럼 경비 쪽이셨나요? 송미라의 질문에는 은근한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비슷한 일이었습니다. 다현은 불편한 표정으로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장인어른, 요즘은 뭐 하시며 지내세요? 가끔 옛 회사에 자문 일을 합니다. 아, 자문이요. 그럼 수입이 좀 있으시겠네요. 장병수가 관심 있다는 듯 물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도 퇴직하시면 연금이랑 퇴직금으로 사시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 물가도 비싸고요. 송미라의 말투는 동정과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철은 잔을 들어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장병수와 송미라는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아버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자신들의 체면에 누가 되지는 않을지를요. 상철은 그들의 시선을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러난다는 것을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화려한 식탁 위에서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 갈수록 대화의 분위기도 점점 더 편해지는 듯 했습니다. 장병수는 두어 잔의 술을 마신 뒤 얼굴이 붉어지며 말이 많아졌습니다. 송미라는 명품 스카프를 매만지며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끊임없이 상처를 관찰하는 시선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평택에서 여기까지 운전해서 오셨어요? 송미라가 물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아, 기차요. 장거리 운전은 힘드셨을 테니 그게 낫겠네요. 우리는 요즘 운전을 잘 안 해요. 기사님이 계시거든요. 송미라의 말투는 겸손한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생활 수준을 은근히 과시하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시겠습니다. 요즘 교통이 워낙 복잡하잖아요. 나이 들면 운전도 위험하고요. 장병수가 거들었습니다. 그의 말에는 상철이 이미 나이 들어 활동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는 암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다연은 불편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평온한 얼굴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집은 평택 어디쯤이세요? 아파트세요? 아니요, 단층 주택입니다. 아, 단층이요. 요즘은 아파트가 관리도 편하고 좋은데요. 우리는 해운대 센텀시티에 사는데 전망도 좋고 편의시설도 좋더라고요. 송미라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생활을 언급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편리한 생활, 여유로운 환경. 모든 말 속에는 상철과의 차이를 드러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점점 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나저나 민호랑 다연이가 결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시간 참 빠르죠? 장병수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잘 지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우리 민호가 착하긴 한데 아직 젊어서 그런지 생활력이 좀 부족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민호는 성실한 청년입니다. 상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병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우리가 좀 도와줘야죠. 생활비 같은 것도요. 송미라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집값도 비싸고 물가도 비싼데 젊은 사람들 월급으로는 힘들잖아요.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은 보태주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군요. 상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송미라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에 퇴직금만으로는 안 되잖아요. 연금도 얼마 안 되고요. 그래도 우리는 회사가 있으니까 그 정도 여유는 있답니다.
그 말 속에는 명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여유가 있지만 상철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이었죠. 다연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 분께서 자식들을 많이 아끼시는군요. 당연하죠. 부모된 돌이 아니겠어요? 장병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사돈어른을 모신 건 두 집안이 좀 더 가까워지자는 뜻도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랑 다연이가 잘 지내려면 양가 부모가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혹시 다연이 생활비 같은 거 사돈어른 쪽에서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다연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장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미라는 태연한 얼굴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아, 물론 부담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100만 원씩 주니까 사돈 어른께서도 비슷하게 해주시면 애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송미라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 속에는 상철이 그 정도 금액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무시가 깔려 있었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호와 다연이의 신혼집 계약금은 얼마나 드셨습니까? 장병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으니까요. 아, 그건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액 부담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애들한테 빚지게 할 순 없잖아요. 장병수는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송미라도 거들었습니다. 신혼여행 비용도 5천만 원 정도 줬어요. 젊을 때 좋은 곳 다니면서 추억 만들어야죠. 그렇군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장병수와 송미라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상철이 자신들의 재력 앞에서 주눅 들었다고 생각한 것이죠. 하지만 상철의 침묵은 주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에 대한 선택이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다, 다연아. 그때 직원이 디저트를 가져왔습니다. 고급스러운 한과와 차가 상 위에 놓였습니다. 장병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한과를 집어먹었습니다. 오늘 음식 어떠셨어요, 사돈어른? 잘 먹었습니다. 청혜정이 부산에서 제일 좋은 한식당이에요. 예약도 한 달 전에 해야 하고요. 이런 데서 한 번씩 먹어줘야 품격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송미라가 말했습니다. 상철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 바다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야경이었지만 상철의 눈에는 그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나저나 계산은 제가 할게요. 장병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신이 이 자리를 주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송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상철에게 자신들의 위치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무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무게는 곧 모든 것을 뒤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병수는 한층 더 편안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말투에도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송미라는 핸드백에서 작은 거울을 꺼내 립스틱을 고쳐 발랐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대로 흘러갔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참 힘들어요. 집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물가는 비싸고 송미라가 한숨을 쉬듯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이 얼마나 여유 있는 삶을 사는지를 은근히 드러내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맞아요. 우리 때는 집도 싸고 차도 쌌는데 요즘은 정말 다르죠. 장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본격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가 민호랑 다연이한테 신혼집도 마련해주고 차도 사주고 여행비도 줬지만 사실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매달 생활비가 들어가니까요. 아이들이 아직 젊고 월급도 많지 않으니까요. 송미라가 거들었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다연은 점점 더 불편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100만 원씩 보태주고 있어요. 사실 그것도 빠듯하긴 하지만 애들 생각하면 당연히 해야죠. 장병수의 말투에는 자랑과 의무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가에서 함께 도와줘야 애들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만 부담하면 형평성도 안 맞고요. 순간 식탁 위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경직되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고 다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송미라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유지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사돈 어른께서 퇴직하셨으니까 우리만큼 부담하시긴 어려우시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주시면 애들한테 큰 힘이 될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 정도요? 그 정도면 부담 없으시죠? 장병수가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투는 배려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상철의 경제력을 깎아내리는 것이었습니다. 퇴직자가 50만 원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으니까요. 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와 다연이의 생활이 어렵습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두 분께서 신혼집 계약금으로 7억을 내셨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행비로 5천만 원을 주셨고요. 네, 애들 젊을 때 추억 만들라고요.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회사 자금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개인 자산에서 나온 겁니까? 장병수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으니까요. 그건 물론 제 개인 자산이죠. 세화건설의 최근 재무 상황은 어떻습니까?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장병수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송미라는 놀란 표정으로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더욱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왜 그런 걸 물으십니까? 장병수의 목소리에 방어적인 톤이 묻어났습니다. 상철은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근 업계 소식지에서 봤습니다. 세화건설이 자금 유동성 문제로 은행 대출 연체가 발생했다고요.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문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병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송미라는 당황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말씀은 자녀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먼저 챙기셔야 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개인 자산과 회사 자금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입니다. 장병수가 날카롭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참견할 일은 아니죠. 다만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보태주시는 것도 좋지만 먼저 회사를 안정시키시는 게 우선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송미라가 끼어들었습니다. 사돈어른, 우리 회사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장병수는 술잔을 들어 단숨에 마셨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건설업이 어려운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금리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그래도 우리는 30년 넘게 이 업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30년은 대단한 세월입니다. 상철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우려가 묻어났습니다. 다만 체면을 지키려다가 본질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구조조정을 하든 외부 투자를 받든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장병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술 때문이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사업을 몇십 년 했는데 그 정도는 제가 더 잘 압니다. 물론입니다. 상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할 말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탁 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여유롭고 우월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긴장과 불편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송미라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그나저나 디저트가 참 맛있네요. 청혜정은 역시 음식이 좋아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직원이 계산서를 가져왔습니다. 검은 가죽 케이스에 담긴 계산서. 장병수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상철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의 손이 계산서를 향해 뻗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계산서를 든 상철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장병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아니, 사돈어른. 제가 오늘 초대했으니 당연히 제가 내야죠. 괜찮습니다. 오늘은 제가 모시겠습니다. 상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장병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상철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고집하지 못했습니다. 송미라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계산서를 펼친 상철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150만 원.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서류 몇 장과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지갑을 꺼내지 않고 대신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검은 케이스에 담긴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무광 티타늄 카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은은한 회색빛을 띤 그 카드는 화려하지 않았지만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카드 표면에는 간단한 로고와 이름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송미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명품과 고급 물건에 대해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티타늄 카드. 일반인은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만 발급되는 그 카드였습니다. 저게... 송미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장병수도 카드를 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카드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연만이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카드를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부탁합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송미라는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병수는 술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왔습니다. 결제 완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철 고객님. 직원은 공손하게 인사하며 카드를 돌려주었습니다. 상철은 카드를 받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가방에 넣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연스럽고 담담했습니다. 송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어른, 그 카드는, 아, 이거요? 상철은 잠시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문하는 회사에서 받은 겁니다. 별로 쓸 일이 없어서 거의 들고 다니지 않는데 오늘은 혹시 몰라 챙겨왔습니다. 어느 회사? 자문을 하시는데 그런 카드를 받으십니까? 장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오실드라는 보안기업입니다. 제가 25년 전에 동료들과 함께 만든 회사입니다. 네오실드요?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업계에서 유명한 보안기업이었으니까요. 최근 몇 년 사이 급성장하여 직원 300명 규모의 중견기업이 된 곳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창립 멤버들이 거의 은퇴했고 젊은 친구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자문만 해주는 정도입니다. 그럼 지분은? 장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금이랑 자문료 합쳐서 매달 6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6천만 원. 매달. 그것은 장병수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금액과 맞먹는 수준이었습니다. 송미라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호는 창백한 얼굴로 장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철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랑일 순 없겠죠. 돈은 결국 도구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식탁 위의 사람들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장인어른께서 아까 생활비를 보태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민호와 다연이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두 사람 다 능력 있고 성실하니까요. 상철은 다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부모로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도 아버지니까요. 하지만 도움이 과하면 오히려 아이들의 자립심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장병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송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아까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퇴직자라고 무시했던 사람, 50만 원도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상철은 잔에 남은 물을 마시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오늘 좋은 식사 대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장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는 과시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고 품격은 가진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장병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술 때문도 분노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 때문이었습니다. 상철은 송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여유는 남을 무시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남을 존중할 때 나옵니다. 송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다연에게 다가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다연아, 아버지는 먼저 호텔로 갈게. 너는 민호랑 천천히 집에 가거라. 네, 아버지. 다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퇴직자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조용히 거대한 무게를 짊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상철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민호군, 다연히 잘 부탁합니다. 네. 장인어른. 민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존경, 부끄러움, 그리고 미안함이었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검소했지만 이제 그 뒷모습 속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품격이 서려 있었습니다. 101층 엘리베이터가 문을 닫고 상철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식탁에 남은 네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청혜정의 화려한 야경도 고급스러운 음식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진짜 무게를 가진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상철이 떠난 뒤 청혜정의 룸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장병수는 빈 술잔만 바라보고 있었고 송미라는 손수건을 꺼내 입술을 닦는 척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연만이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병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눈빛은 허공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은 더욱 침묵이 무거웠습니다. 101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송미라는 명품 핸드백을 꼭 껴안고 있었고 장병수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민호가 대리운전을 불렀고 네 사람은 각자의 차로 흩어졌습니다. 다영과 민호는 자신들의 차에 탔고 장병수와 송미라는 기사가 운전하는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장병수는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송미라는 남편의 표정을 살폈지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해운대의 화려한 야경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송미라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장병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실수했어요. 사돈 어른을 너무 함부로 대한 것 같아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야. 나도 마찬가지였어. 장병수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네오실드. 그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인 줄 몰랐어요. 창립 멤버라니. 나도 몰랐어. 그 사람이 그런 배경을 가진 줄은. 장병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고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상대를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상대는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일도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었어. 장병수의 목소리에 좌절감이 묻어났습니다. 상철이 세화건설의 자금난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회사 상황이 정말 그렇게 안 좋아요? 송미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병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한편 다영과 민호가 탄 차 안의 분위기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는 핸들을 잡고 도로를 주시했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해서 청혜정의 식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연아. 응.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연은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미안해? 오늘 장인어른께 너무 실례했어.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괜찮아.
아버지는 그런 걸로 화내실 분이 아니야. 다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평범한 퇴직자라고만 생각했던 아버지가 사실은 거대한 회사의 창립자이자 매달 6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장인어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나도 그랬어. 아버지가 평택에서 조용히 사시니까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줄만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부끄러워. 정말 부끄러워. 민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장인어른한테 생활비 보태달라고 했잖아. 6천만 원을 버시는 분한테. 그건 우리 아버지도 몰랐던 거잖아. 그래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한 건 잘못이야.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다연은 시댁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송미라가 저녁 식사를 하자고 연락했기 때문입니다. 다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시댁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서 와, 다연아. 송미라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우아한 미소 대신 어색하고 불편한 표이 어려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장병수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소파에 깊이 기대어 TV를 보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앉아, 다연아. 민호는 회사 일이 있어서 좀 늦게 온대요. 그래. 송미라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다연은 조심스럽게 차를 받아들었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연아. 송미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청해정에서 있었던 일 말인데. 다연은 고개를 들어 송미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나는 너희 아버지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어. 송미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택에서 단층 집에 사시고 낡은 차를 타시니까 그냥 평범한 퇴직자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 장모님. 아니야, 다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송미라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품이라는 게 뭔지 잘못 알고 있었어. 비싼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고급 식당 가는 게 품위인 줄 알았어. 근데 너희 아버지를 보니까 진짜 품위는 그게 아니더라. 다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큰 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평택에서 검소하게 사시잖아. 자랑도 안 하시고 과시도 안 하시고 그게 진짜 품격이더라. 장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연아, 너희 아버지한테 전해줘. 저번에 내가 실례했다고, 미안하다고. 아버님, 나는 사업을 30년 넘게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살았어. 체면, 거칠해, 그런 것들만 신경 쓰고 살았지. 장병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그제야 알겠더라. 내가 쌓아온 게 얼마나 허약한 건지. 너희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 본질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였어. 다연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장모님. 우리 아버지는 그런 걸로 섭섭해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 그래서 더 부끄러운 거야. 송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연아, 너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그런 분을 무시했던 내가 부끄러워. 그날 밤 다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그래, 다연아. 잘 지내니? 네. 아버지, 오늘 시댁에 다녀왔어요. 그래. 어땠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해 하세요. 그럴 필요 없다고 전해라. 나는 섭섭하지 않아. 아버지. 응?
지금까지 아버지를 제대로 몰랐던 것 같아요. 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다연아,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이야. 과시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필요한 사람들 도우면서 살면 되는 거야. 다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연아, 울지 마라. 아버지는 괜찮아. 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전화를 끄는 다연은 한참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대의 밤바다가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청해정 만찬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부산 세화건설 본사 사무실에서 장병수는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더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행에서 온 독촉장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대출 연체에 대한 경고, 담보회수 예정 통보, 하청업체들의 공사대금 지급 요청서들이었습니다. 장병수는 한숨을 쉬며 안경을 벗어 눈을 비볐습니다. 대표님, 삼성건설 측에서 연락 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하청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계약 해지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장병수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삼성건설과의 계약은 세화건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계약마저 끊기면 회사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알았네. 내가 직접 통화해 보겠네. 비서가 나가고 장병수는 다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상철의 말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다가 본질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장병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상철의 말이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체면을 지키려고 회사의 어려움을 숨기고 여전히 여유로운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민호와 다연에게 신혼집을 사주고 여행비를 대주고 매달 생활비까지 보태주면서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회사 자금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장병수는 주거래 은행의 지점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좁은 상담실에서 지점장은 딱딱한 표정으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장 대표님, 이번 달 대출 이자도 연체되셨습니다. 본점에서 담보 회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점장님,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다음 달에 공사대금이 들어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그 말씀을 벌써 3달째 하고 계십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화건설의 신용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더 이상 대출 연장은 어렵습니다. 장병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수도 항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보를 처분하시든지 아니면 외부 투자를 받으시든지 하셔야 합니다. 장병수는 은행을 나와 차에 탔습니다. 핸들을 잡은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회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아버지, 저 민호입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아버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네오실드에서 대출 조정 미팅을 한다고 합니다. 네오실드? 장병수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네오실드. 상철이 창립한 그 회사였습니다. 네, 제가 업계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네오실드가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금융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미팅에 박 자문이사님이 참석하신대요.
장병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한번 신청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알았다. 알아보마. 전화를 끊고 장병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상철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장병수는 네오실드 본사가 있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몇 명의 기업인들이 앉아 있었고 네오실드의 재무팀 직원들이 자료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병수 대표님. 한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장병수는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자신처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대표들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검은 셔츠에 회색 재킷,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그 분위기는 청해정에서 봤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상철은 명확한 전문가였고 조언자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철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병수를 보고 잠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의 회사를 살리기 위한 자리입니다. 저희가 직접 투자하거나 대출을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은행과의 협상, 구조조정 방안, 자금 조달 방법 등을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상철은 화면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원인, 해결 방법, 성공 사례들이었습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고 실용적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투명성입니다. 회사의 재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은행과 솔직하게 협상해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문제를 숨기면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장병수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후 장병수는 상철에게 다가갔습니다. 상철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자문이사님. 상철은 고개를 들어 장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 대표님 오셨군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병수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저번에 청해정에서 제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자문이사님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병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체면과 거칠에만 신경 썼습니다. 본질은 놓치고 말이죠. 자문이사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상철은 조용히 장병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장 대표님, 깨달음은 언제든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제 회사를 살리고 싶습니다. 장병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우리 재무팀이 세화건설의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보시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송미라는 신라 호텔 카페에서 상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상철이 들어왔습니다. 사돈어른 오셨습니까? 송미라가 일어나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가 오늘 꼭 뵙고 싶었습니다. 송미라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날의 제 말과 행동,
정말 부끄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품격이 뭔지도 모르면서 품격을 따지고 살았습니다. 송미라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명품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비싼 식당 가는 게 품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돈어른을 보니 진짜 품격은 그게 아니더군요. 상철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품격은 가진 것보다 잃지 않으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잃지 않으려는 것이요? 네. 정직함, 겸손함, 배려심. 그런 것들 말입니다. 송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평택의 단층 주택 마당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민호와 다연 그리고 장병수 부부가 함께 점심을 먹기로 한 날이었으니까요. 11시쯤 2대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민호와 다연이 먼저 내렸고 뒤이어 장병수와 송미라가 내렸습니다. 장병수의 얼굴에는 예전의 피곤함이 많이 가셨습니다. 송미라는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표정은 훨씬 밝았습니다. 사돈어른, 오랜만입니다. 장병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상철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들 들어오시죠. 거실은 소박했지만 깨끗했습니다. 상철은 직접 준비한 음식을 상에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몇 가지.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다 됐어. 네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장병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박 선생,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회사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제가 한 건 별로 없습니다. 장 대표님께서 용기 내어 결단하신 겁니다. 아닙니다. 선생님의 조언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체면만 지키다가 회사를 망쳤을 겁니다. 장병수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오실드의 도움으로 세화건설은 구조조정에 성공했고 은행과도 원만하게 협상을 마쳤습니다. 규모는 줄었지만 회사는 건강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송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품격이 뭔지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품격입니다. 상철의 말에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다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임신했어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장병수와 송미라는 기쁨에 겨워 손뼉을 쳤고 상철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축하한다, 다연아. 감사해요, 아버지. 이름은 생각해뒀니? 네. 아버지 성함에서 한 글자 따서 상아로 하려고요. 상철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개나리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상아, 좋은 이름이구나. 민호가 말했습니다. 장인어른, 아이가 태어나면 장인어른처럼 키우고 싶습니다. 겸손하고 진실하게요. 상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나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야. 장병수가 잔을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두 집안이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 후 상철은 혼자 마당에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그는 아내의 사진이 있는 거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손주가 생긴대요. 이름이 상아래요. 바람이 불어와 개나리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상철은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습니다. 티타늄처럼 단단하지만 진심처럼 맑은 삶. 그것이 그가 평생 추구한 품격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상철은 미소 지으며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거인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티타늄처럼 단단하고 진심처럼 맑은 삶. 상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품격에 대한 질문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인생의 나침반이었습니다.